처음 읽을 때는 이 사람 뭐야? 이거 왜 명작이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오늘은 알베르 까뮈의 고전적인 소설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무의미함,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탐구를 하면서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심도 있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감상평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쉴 때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제목만 봐도 기분 피폐해질 것 같은 책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신나는 책 위주로 읽거나 비문학 책 위주로 읽는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문학 전집에서 제목 보고 전 이 책을 딱 걸렀습니다, 사실은. 우연한 계기로 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또 빠져들었고 진작에 읽을 걸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에는 주인공 메르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일부에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 라는 굉장히 건조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주인공이 회사에 가서 내일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회사에 못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방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또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제 장례를 위해서 이제 만난 그 요양원의 사람들이 커피 마실래요? 하면 이제 커피 마시고 또 밤새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밤을 새고. 근데 막 어머니를 알던 사람들이 막 이제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주인공은 울지를 않고 어머니 마지막 얼굴 보실래요? 하는데도 일단 뚜껑에 지금 못질이 박혀 있으니까 그 보려면 빼야 되잖아요. 놔두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근데 그걸 엄청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에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수영복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가지고 또 여성하고 막 데이트를 하면서 코미디 영화를 보고 막 깔깔거리고 스킨십도 하고 막 데이트를 합니다.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또 이제 자기 아파트에 있는 좀 소문이 안 좋은 약간 불량스럽고 껄렁한 사람하고도 어울려 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별장에 놀러 갔을 때 거기서 만난 그런 아랍인을 이제 총으로 쏴 죽이게 되는 게 1부 마지막 내용. 요약하니까 굉장히 이게 무슨 소설인가 싶죠. 그러고 이제 2부에서는 이 주인공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날에도 여자친구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파렴치하고 냉혈한으로 몰려가면서 마치 이제 그 여론이 악화되면서 좀 더 이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삶의 통찰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주인공 보면서 이 사람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는데 첫 문장에서부터 엄청 감정이 결여되어 있죠. 우리가 어머니와 떨어져서 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위독하실 때부터 연락을 받고 임종을 지키려고 달려갔겠죠. 그러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임종을 못 지켰을 때는 부고 소식을 듣고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낄 것 같아요. 한 예로 같은 문학 작품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를 보면은 어머니 부고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일기가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프게 적혀 있거든요. 어이하랴, 어이하랴, 어이하랴. 천지간에 이내 몸과 같은 처지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서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부고를 접하실 텐데요.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전형적인 슬픔이나 애도의 감정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프거나 당황하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안 울고 이렇게 하는 게 막 엄청 이상한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상했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사장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말하고 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사장이
나한테 휴가를 주기 싫은데 휴가를 줘야 되니까 못마땅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잘못 아닌데요? 라고 대꾸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장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위로하지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잘못 아닌데요? 이러니까 사장도 말문이 탁 막히거든요. 메르소가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해수욕장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때에도 이제 데이트를 잘 하고 사실 이제 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데이트했던 여성인 마리가 흠칫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도 메르소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다가 참습니다. 그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누구나 잘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2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말로 뱉어버리고 한 번은 참죠. 근데 우리가 내 잘못 아니야 이게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잘못한 것 같고 찔릴 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말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인공이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고 굉장히 이제 메마르게 서술함으로써 감정과 사건을 분리하려는 방어 기제를 보이지만은 이렇게 2번 정도 나오는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죄책감을 자극받았던 것 같다. 어쩌면 자신이 어머니가 돌아가서 슬프다라고 직접적인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픔이라는 감정은 내가 못 느끼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를 지적당하려고 할 때 어머 죽은 게 내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분노로 치환된 그런 죄책감의 감정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작가가 서술자가 자기 자신이니까 우리가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속마음,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점이 자기 자신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겠죠. 시점과 서술을 통해서 이제 속마음을 한 번 더 숨기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 메르소를 감정을 못 느끼는 냉혈한처럼 묘사해서 처음 읽을 때는 이 사람 뭐야? 이거 왜 명작이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보다 그 다음에 연애하고 아파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냉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결혼할 거야? 몰라. 걔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할아버지한테도 걔는 잃어버리면 보호소 가면 3일만 보관하고 그 뒤로는 거기서 알아서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 능력이 없고 막 뭔가 결핍된 인간처럼 약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부에서 마지막에 아라빈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2부에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체포돼서 재판받는 과정들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작가가 천재라고 느꼈던 게 솔직히 제가 그 1부 읽을 때 진짜 너무 이상하고 정이 않고 얘 왜 이래? 냉혈한. 너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2부에서 제가 1부를 읽을 때 거부감을 느낀 그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재판장에서 듣는 방청객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저 냉혈한 보소! 이러면서 막 논리의 비약이 확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라빈을 주인공이 죽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주인공이 안 슬퍼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이 2가지가 별개의 사건인데 이 2가지 사건의 심리적인 영향이 교묘하게 혼동이 되면서 마치 메르소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인 마냥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게 되죠. 이때 프랑스의 식민지가 알제리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자국민이 알제리 식민지 사람을 죽인 것은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선 처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라빈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2가지 사건에 대한 심리적인 사건을 이제 혼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독자들이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거잖아요.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이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읽던 사람들도 2부에서는
잠깐만, 이게 사형 당하고 막 매도가 될 일인가? 라고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건 용납되지 않는 범죄니까 좀 저희가 서술자의 그 관점을 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안 슬퍼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 사람한테 공감을 못 하다가 독자의 시점보다 훨씬 더 거세게 비난을 하는 대중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메르소를 옹호하는 쪽으로 자세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무덤덤한 건 이제 방어 기제라는 걸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자꾸 작가가 일부에서 이래도 안 이상해? 이래도 주인공이 안 이상해? 이래도 주인공 안 싫어할래? 이런 느낌으로 자꾸 막 뭘 보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메르소가 결국 2부에서는 타인들이 규범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의 눈에는 메르소가 식민지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인 우리 프랑스 국민, 이게 아니라 우리랑은 사고방식이 다르고 이해를 못하는 별종,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럴 일인가? 왜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하지? 당황하는 독자들한테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당신들도 일부에선 이 사람을 이방인으로 느끼면서 읽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이 작품에서 태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도 슬프다, 화난다, 죄책감 느낀다, 자기 스스로 말을 안 하잖아요. 또 여자친구를 묘사할 때도 고마웠다, 사랑스러웠다 이런 말 안 하고 강한 욕망을 느꼈다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철저히 좀 배제했는데 태양에 대해서는 따가웠다, 불타는 열기를 참을 수 없었다, 불에 비를 쏟는 듯하고 내 모든 존재가 팽팽히 긴장했다 라고 굉장히 밀도 높게 묘사를 하고 엄청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그런 감정을 내비치게 됩니다. 태양은 낮 동안 언제나 하늘에 떠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없애버릴 수가 없는 존재. 많은 문명과 세월 속에서 진리, 신, 무한한 에너지로 여겨지는 존재이고요. 강력한 지도자한테 쓰기도 하죠. 태양 하면은 대체로 태양을 숭배하거나 고맙게 느끼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될 때가 많지만 주인공은 태양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태양은 관습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풀 수도 있는 것. 그러나 거부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삶 그 자체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찬미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태양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열사병으로 쓰러지지만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가다가는 이제 그늘에 들어왔을 때 땀이 너무 나서 오한이 들게 만드는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메르소가 총을 쏘는 순간에 태양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내가 선택할 기회가 없이 나에게 이 삶이 주어졌는데 인생을 선택할 기회도 없이 부여받게 된 어떤 사람의 내밀한 갈등이나 감정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르소가 태양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을 하다가 나중에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점이 좀 넓어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태양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깜방에 가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떠서 덥고 햇살이 따갑고 햇살에만 초점을 맞추던 게 이제 초점이 좀 더 넓어지면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면서 흐려지는 색깔들을 바라보고요. 이제는 새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간수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막 자다가 갑자기 그 순간을 맞이하기 싫으니까 깨어 있으려고 하고, 저 새벽에 동이 터음과 동시에 터질 것 같은 심장 박동이나 꺽꺽대는 숨소리를 느끼게 되는데요. 긴장해 있다는 거를 묘사를 내부 장기의 감각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아이고 얘도 사람이었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심장도 뛰고 피도 돌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부가 들어와서 당신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당신을 향해 기도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제 메르소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도 나에게는 좋은 삶이다. 왜 이제 마음대로 내 삶이 나쁘다고 단정을 짓느냐. 이런 항변을 또 하고요. 신부에게서는 선의에게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주인공한테는 신부가 굉장히 이제 고리타분하고 낡은 그런 가치관으로 규범적인 삶을 강요하고, 신부가 생각하는 바르고 좋은 삶이라는 거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신부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오만한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정을 마구 폭발을 하고 모든 기운이 소진돼서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땐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삶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응을 하자면 밤은 태양이 지고 없는 시간,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메르소가 사형 선고받고 태양이 아닌 하늘을 관찰한 이유, 하늘의 변화에 주목한 이유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저절로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기만 하는 것에서 이제는 삶과 죽음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게 된 내면의 변화를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소설의 결말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나서 메르소는 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세세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각들, 들판의 소리, 돼지와 소금의 냄새,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요. 그 밤이 끝나서 아침이 됐을 때도 해 또 떴어 이렇게 막 짜증내고 이게 아니고 막 사이렌 소리 이런 게 들리면서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막 해가 떠서 또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밤이 오고 해가 뜨고 또 그 해가 또 지고 밤이 오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내면에서 수용이 되면서 마음을 여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말에 밤의 긍정적인 서술이 나오는 것은 삶과 죽음이 하나의 섭리에 의해서 이어지고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수용의 자세를 정하는 주인공의 결정을 나타내주는 결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을 읽기 전에는 까미 작품의 주된 주제가 부조리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 부조리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방인 이런 제목하고 부조리라는 단어만 듣고 군중들이 이제 맞는 말 하는 사람을 몰아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이제 몰아가고 이런 게 부조리라는 뜻 아닐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부조리라는 뜻이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실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생기는 모순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계속 뭔가 삶이 주어지고 삶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고, 계속 살고 싶어도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죽음을 맞이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이런 어떤 생로병사, 불멸이 아니라 필멸으로서의 사람의 어떤 인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또 사람은 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공포스러운 감정이 들면서 깜깜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아득한 그런 감정, 이것을 까미는 부조리라고 보았다고 해요.
태양에 대해서 제가 삶이라고 해석을 했던 이유도 까미의 이러한 사상과 부조리가 어떤 삶과 죽음, 인간으로서 거스를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생기는 그 모순이 마치 이제 태양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은 태양이 항상 하늘에 떠 있고 그걸 피할 수 없을 때의 그 고통과도 닮았다는 생각에 들어서 태양을 삶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부조리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정신과에 오신 분들께서 엄청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우울하신 분들께서 저는 죽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안 죽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오히려 물어보세요. 다들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굉장히 약간 많이 힘드시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하곤 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증상 때문에 나의 가치가 너무 낮게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을 만한 그런 귀중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고 싶다,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울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까미가 부조리가 이렇게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이 이제 본성이고 운명적인 것을 자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수록 까마득해지고 아득해지고 두렵고 이런 감정을 부조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울해서 그리고 또 그 우울하신 분들이 막 진짜 초라하고 못났고 가치가 없고 이런 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죽음과 삶을 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들꽃이 피어 있는데 그 들꽃이 피어야 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피어 있나요? 어떤 벌레나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그 동물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보존을 해야 되고 이유가 없으면 보존을 안 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푸바오는 귀여우니까 팬더는 보호해야 되고 딱정벌레는 별로 안 귀여우니까 딱정벌레는 보호하면 안 되고 꿀벌은 귀엽고 꿀을 주니까 꿀벌은 살려야 되고 말벌은 꿀을 안 주니까 살든 말든 알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 사람, 생명 이런 부분들은 원래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은 그래 난 죽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각자의 어떤 규범적인 가치관, 우리가 사람으로서 멋지고 예쁘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개성 있고 다소 불량스럽고 못나거나 또 사회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 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어떤 개성과 운명,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규칙을 통해서 자신만의 판단을 통해서 정의 내리고 제법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때요? 저희 이방인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좀 깊은 감동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문체도 아주 멋있습니다.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직접 책으로 읽어봤을 때 감동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감상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거든요. 저와 다르게 감상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어떻게 감상을 하셨는지도 소통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로터리도